안녕하세요. 조용한 투덜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버텼나요? 이 시간엔 조금 조용해지고 조금 솔직해지고 조금 당신 마음 가까워지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나 마음속에 한 번쯤 품어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이라는 건 결국 무엇일까? 힘든 건 숨기고 아픈 건 혼자 견디고 말하지 않아 엉켜버린 마음들이 세월 속에서 조금씩 굳어가던 어느 날 한 가족에게 조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서로에게 닿지 못했던 마음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죠. 그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루의 시작이 다르죠. 어떤 분은 출근길 지옥철로 하루가 열리고 어떤 분은 아이밥 챙기고 학교 보내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아침에 미용실 셔터 올리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셔터 소리라는 게 참 묘해요. 처음 몇 년은 오늘도 일해야지 하는 설렘이 있었는데 나중엔 그냥 또 하루 시작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손님이 줄어들면 셔터 올리는 소리조차 이제는 허전하게 느껴져요. 그날도 그렇게 셔터를 올리고 가게를 쭉 바라봤습니다. 조용하더라고요. 너무 조용해서 그 조용함에 가게 공기가 잠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조용한 가게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이 많아집니다. 현실 생각, 과거 생각, 그리고 자식 생각. 미용실이란 게 사람들 많을 땐 정신없이 웃고 떠들고 바쁘지만 손님 없으면 온갖 생각이 다 올라와요.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 비까지 오면 그게 또 분위기를 더 끌어올리죠. 오늘은 비도 오고 손님도 없겠네. 이런 날은 진짜 생각 하나 잘못하면 신세 한탄하는 날 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운터에 앉아 낡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화면이 깨질 듯 어두운 밝기, 폰 케이스는 오래돼서 색이 바래고 연락처에는 이제 몇 명 없는 가족들 이름만 남아있는 그런 폰이에요. 근데 말이죠, 그 연락처들 이름만 쭉 보고 있어도 사람 마음이 별게 다 느껴져요. 이놈은 요즘 왜 전화가 없지? 얘는 며칠째 톡 확인도 안 하네. 언니는 요즘 어떤지 아프진 않을까? 자식도 언니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인연일 수도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동생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애틋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가 울린 거예요. 정말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은 전화 오는 게 거의 광고 아니면 잘못 걸린 번호인데 그 낯익은 번호를 보자마자 느낌이 딱 왔어요. 이건 무슨 일이다. 언니 조카였어요. 가끔 명절 앞두고 연락하고 연락 뜸하긴 했지만 큰일 아니면 먼저 전화할 애는 아니거든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아이 목소리가 떨려 있었어요. 이모 엄마가 입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의 느낌 아세요? 세상이 갑자기 멈춘 것 같은 느낌.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 언니가 아프다는 말을 듣는 순간 비 오는 가게, 조용한 공기, 이런 게 다 사라지고 딱 한 생각만 남더라고요. 언니가 왜? 어떻게? 근데 조카가 하는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수술해야 해요. 다음 주에요. 큰 병원이 아니면 안 된대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언니는 제게 어릴 때 엄마처럼 굴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 없이 자랄 때 저를 대신 키워준 사람. 아프단 말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존재. 전화를 끊고 미용실 가운데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밖에는 계속 비가 오고 있었고 유리문에 떨어지는 빗소리만 뚝뚝 들리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더 마음을 눌렀습니다. 서울까지 가야 하는데 아들 집에서 하루 자야겠네. 푸념처럼 내뱉고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요, 받지를 않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바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걸어봤는데 또 안 받고, 세 번째도 안 받고. 여러분, 부모가 이럴 때 서러운 거예요. 내 전화 좀 받아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서운함과 걱정이 동시에 몰려왔죠. 그래도 바쁜가 보다 하고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혀요. 며느리가 받긴 받는데 목소리가 완전 다른 거예요. 예전엔 어머님 아들 바꿔드릴게요 이랬던 애가 그날은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딱 이 톤. 정말 사람 마음이 순간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언니 수술 얘기를 하니까 아유 말투가 너무 무덤덤한 거예요. 남일 얘기하듯이. 아들 집에서 하루 자고 싶다고 하니까 또 점점점 말을 아끼고 뭘 말을 제대로 안 해요. 그때부터였어요. 이 애들 뭔가 있다. 그 감이 왔던 게 여러분, 살다 보면 기분이라는 게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 근데 그 느낌이 대부분 맞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저는 그날 그 미용실에서 바로 느꼈습니다. 아들 집에 뭔 일이 있구나. 그날 오후 비멈춘 가게에 혼자 앉아 이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언니 걱정보다 애들 걱정이 더 커져버린 그런 하루였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가족한테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는 걸까요? 아침에 언니 수술 소식 듣고 가게에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저는 결국 결심했어요. 오늘 중으로 서울 갈 준비해야겠다. 아들한테 먼저 얘기하고 하루만 재워달라고 해야지. 근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모든 이상 징후의 첫 단추. 아들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죠. 근데 또 안 받아요. 신호는 가요. 근데 받질 않아. 그 신호 울릴 때 뚜뚜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는지 아세요? 한 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일할 수도 있고 회의할 수도 있고. 근데 두 번, 세 번 연달아 안 받는 건 다르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전화 안 받으면 그게 그냥 일 때문에 못 받았겠지로 안 끝나요. 머릿속이 난리 나요. 어디 아픈가? 혹시 사고 난 건 아니겠지? 전화하기 싫어서 안 받는 건가? 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렇게 3번 연속으로 안 받으니까 제가 괜히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싫었어요. 내 자식인데 내가 왜 눈치 보고 있어야 하나? 그 생각이 서러웠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도 걔는 잘 받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랑 달랐어요. 어색하고 예의는 있는데 차갑고 문장 끝에 온도가 없는 목소리. 딱 그런 느낌.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 대사가 평소엔 따뜻했어요. 근데 그날은 딱 5도 정도 낮은 톤. 그래도 저는 참고 서울 가야 되는 이유를 말했죠. 언니가 수술해야 한다네. 내일 가보려고 한다. 여러분,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그러세요? 딱 이 한마디. 아, 그 순간 마음 온도가 뚝 떨어졌어요. 제가 지금 식당 예약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 수술, 가족 얘기인데 그 반응이면 마음이 서러워지죠. 그래도 저는 참고 아들 집에서 하루만 재워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서울에 가면 늘 아들 집에서 잤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웠고 며느리도 불편해한 적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며느리가 말끝을 흐렸어요. 그게 오늘은 집이 좀 뭐요? 제가 무슨 VIP 손님처럼 정리된 집에서만 자는 사람도 아니고
짐 들고 오면 조용히 자고 아침에 깨끗하게 나가는 게 전부인데 집이 좀 그 이유가 너무 억지스러워서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지금 상황이 조금 또 말을 흐리는 거 있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 한마디에 다 드러나요. 도와줄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투에도 여유가 있어요. 근데 거절하고 싶은데 이유를 못 대는 사람은 말끝이 항상 떨리고 끊겨요. 그게 딱 그날 그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왜? 내가 가는 게 부담스럽니? 며느리 목소리가 순간 작아지면서 그런 건 아닌데 지금은 조금 힘들어서요. 힘들다. 힘들다. 그 말 자체가 느낌이 너무 불길한 거예요. 뭐가 힘든지, 왜 힘든지, 제가 뭘 건드린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데 상대는 힘들다만 반복하니까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금 더 솔직한 답을 듣고 싶었어요. 너희 혹시 싸운 거니? 며느리는 잠깐 멈칫하더니 아니요. 그러는데 그 아니요가 너무 흔들렸어요. 싸웠다는 사실보다 싸운 걸 숨기고 있다는 그 느낌. 그게 더 불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숨기는 사람은 늘 더 큰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날 며느리와 통화를 하고 저는 한참 동안 가게에서 그 목소리의 진짜 의미를 해석하려 했어요.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왜 자꾸 말을 흐릴까? 왜 바쁘다는 말만 반복할까? 왜 아들은 전화를 안 받을까? 가족에게서 이런 느낌이 오면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건 경고입니다. 우리 지금 뭔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린 지금 버티는 중입니다. 그런 신호. 근데 그 신호를 그날 저는 제대로 받아버린 거죠. 그날 저녁 집에서 준비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두 사람 생각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언뜻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는 순간 그게 바로 이날이었어요.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왜 나한테 말을 안 하지? 내가 싫어진 건가? 아님 정말 큰일이 있는 건가? 언니 수술 걱정은 그 순간만큼은 사라지고 온통 아들 부부 생각만 남았어요. 제가 부모니까 당연한 거겠죠? 밤이 깊어지고 짐까지 다 챙겨놨는데도 불안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날 저는 아주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내일 서울 가면 뭔가 큰 걸 보게 되겠구나. 그 예감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평생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이상한 기운 같은 순간들이 있죠. 문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어딘가 공기가 달라지고 일상적인 곳인데도 갑자기 낯선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순간. 제가 아들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딱 그 기운이 느껴졌어요. 서울역에서 내려 언니 병원 들렀다가 나왔더니 정신도 없고 몸도 피곤했는데 막상 아들 아파트 앞에 오니까 피곤함보다 이상한 싸늘함이 먼저 느껴지더라고요. 원래는요, 제가 오면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반갑다고 손 흔들고 손주는 할머니야 하고 뛰어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엔 현관문은 잠겨있고 안에서 인기척조차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조금이라도 들려오던 아이 웃음소리도 TV 소리도 없이 그 층 자체가 조용했어요. 복도조차 왠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진아, 나 도착했다. 현관 앞에 있어. 근데 그 아이 첫마디가 이상했어요. 어머님 혹시 지금 현관 앞이세요? 왜 이렇게 당황했지? 그리고 이어진 말.
그 제가 지금 집에 없어서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내가 간다고 시간을 말해줬는데 왜 없는 걸까? 제가 시간을 착각했나? 아니면 말을 잘못 전달했나?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3시 병원, 7시쯤 도착.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분명히 애가 피했거나 아니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 있니? 왜 집에 없지? 제가 묻자 며느리가 또 말을 흐렸어요. 지금 잠깐 나왔어요. 곧 가요. 잠깐 나왔다는 그 표현 있죠? 그 말 안에 말하지 못한 이유가 덩어리째 숨어 있어요. 그리고 5분 뒤 복도 끝에서 며느리가 뛰어오는데 제가 아는 며느리 모습이 아니었어요. 머리를 대충 묶고 옷도 평소처럼 단정한 외출복이 아니라 뭔가 꾸미지 못한 차림, 급하게 걸쳐 입은 느낌?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건 그 아이 얼굴 표정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면서도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고 저를 보자마자 미묘한 죄책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갔어요.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런 표정이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어디 갔다 오는 거냐? 근데 며느리 대답이 또 애매했어요. 마트에. 잠깐요. 근데 손에 뭐가 없어. 장 본 게 없어. 마트 다녀와서 빈손으로 온다고. 그럼 어디서 뭐 한 거지? 여기서부터 모든 퍼즐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장바구니도 없고 봉투도 없고 심지어 장 본 흔적조차 없는데 마트 갔다 왔다고 말하는 며느리. 저는 바로 직감했어요. 아예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거짓말이 단순한 게 아니라 뭔가 지키려고 숨기려고 하는 거라는 거.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상태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바로 말했어요. 들어가자. 너희 집으로. 이 말에 며느리 얼굴이 딱 굳었어요. 말 그대로 얼음이 됐어요. 그리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게 또 머뭇거려. 또 피하려고 해.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아, 여긴 문제가 있다. 이 집안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집에 못 들어갈 이유라도 있어? 그제서야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떨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불길해서 제가 더 몰아붙였죠. 너희 요즘 사이 안 좋지? 뭔가 찔린 듯. 그 아이 눈에 순간적으로 흔들림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끝까지 부정했어요.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아닌 이유 때문에 아니라고 말할 때는 표정도 당당하고 말투에도 힘이 있어요. 근데 숨기고 있는 사람은 단다 플러스 낮은 톤 플러스 시선 회피. 그 며느리는 딱 그랬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불안해졌어요. 아들한테 다시 전화를 해볼까? 근데 또 안 받으면 더 불안해질까봐 못 걸겠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눈을 피하면서 말 한마디를 조용히 꺼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은 집에 못 들어오세요. 그 말이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왔다고 말한 날 자기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며느리.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아주 선명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집안엔 내가 절대 모르는, 그리고 절대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 아무것도 모른 채 불안감만 가득 안고 있었죠. 며느리가 제 앞을 가로막던 순간 그 아이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어떤 때보다 당황, 불안, 죄책감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던 얼굴.
저는 그때까지도 그걸 다 부부싸움 때문인가 하고만 생각했어요. 솔직히 아들하고 며느리가 요즘 잘 지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딸 정미한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상상한 부부싸움은 그냥 말다툼 정도였지, 이렇게까지 집문을 막아설 정도의 상황일 줄은 정말 몰랐죠.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 집안에 혹시 지금 둘이 싸운 흔적이라도 있는 걸까? 예를 들어 넘어진 가구, 깨진 접시, 엉망이 된 거실 같은 것들. 그래서 나한테 그걸 보여주기 싫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죠. 수진아, 비켜. 난 내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양손으로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오늘만 그냥 다른 데서 주무시면 안 될까요? 그 말투가 정말 뭔가 절박했어요. 부드럽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마치 들키면 안 되는 게 있는 사람처럼. 제가 계속 따져 묻자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며 숨을 몰아쉬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조금 다르게 물었어요. 너희 집에 사람 있니? 며느리가 흠칫했어요. 어깨가 살짝 떨리더라고요. 그 반응은 정답을 맞춰버린 사람을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혹시 아범이가 지금 집에 있고 너희 둘이 싸운 거니? 그러자 며느리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이가 집에 없어요. 그 말이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빠른 답변은 숨기는 게 있다는 신호죠. 제가 다시 말했어요. 그럼 왜 집에 못 들어가? 이 질문에 며느리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숨기던 사람이 더는 숨길 수 없을 때 지는 표정. 근데 그 아이가 말한 답은 더 충격이었어요. 어머님, 집이 지금 정말 어수선해요. 어수선해서 그게 이유야? 전혀 납득되지 않았어요. 집이 좀 어질러져 있다고, 시어머니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따져 물었죠. 애가 아파서 키운 약이라도 널브러졌니? 아니면 뭔가 깨진 게 있니? 둘이 싸웠니? 왜 말을 못해? 그때 며느리가 아무 대답 없이 100m 앞을 보는 것처럼 허공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다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 한마디가 상상도 못했던 불안감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둘이 헤어진 건가? 손주에게 무슨 일이? 집안에 사고라도 난 건가? 모든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치고 있었어요. 그 사이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리면서 우리 둘을 힐끔힐끔 보는데 내가 그 시선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수진아, 됐어.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냥 집으로 데려다 줘. 그때 며느리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어요. 어머님, 정말 안 돼요. 이 말에 저도 딱 끊어 말했죠. 그럼 이야기라도 해. 왜? 도대체 왜? 너희 집 문 앞에 와 있는 시어머니를 왜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때 며느리가 손가락 끝을 덜덜 떨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가 진짜 숨기고 있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어머님, 저 오늘 호텔 예약했어요. 순간 주변 소리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바람이 멎은 줄 알았어요. 호텔.
아들 집 바로 앞에서. 그 말은 그냥 집에 못 들어와요가 아니라 아예 집에 들이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의미였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멈춰버린 며느리, 얼어붙은 저 복도 안에 쌓인 정적. 그날 저희 사이엔 무슨 말도 할 수 없는 차가운 벽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벽은 제가 모르던 진실의 시작이었죠. 그날 밤, 정확히 말하면 밤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했어요. 서울거리는 이미 야경이 깊게 내려앉았고 저는 며느리 손에 이끌려 아들의 아파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비슷한 풍경이 반복되던 골목 끝자락 네온 사인 아래로 낡은 간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설마 여긴 아니겠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근데 며느리가 멈춰선 곳이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낡은 건물, 지저분한 간판, 반쯤 나간 형광등, 모텔 특유의 눅눅한 냄새, 그리고 며느리가 조심스레 뱉은 말. 여기서 주무시면 돼요, 어머님.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섬에서부터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병원 들렀다가 손주 보고 싶어 설레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는데 결국 도착한 곳이 내 자식 집이 아니라 이 낡은 모텔이라니. 저는 그 앞에서 한동안 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었죠. 수진아, 정말 이래야 하니? 근데 그 아이는 저를 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만 숙이고 말했어요. 오늘만 부탁드릴게요. 오늘만. 그 말은 이 상황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이건 집안의 작은 문제도 부부싸움도 아니라고 그 한마디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말없이 계단을 올랐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계단마다 낡은 카펫이 습기 먹은 적신 자국처럼 보였고 복도는 오래된 담배 냄새가 끼어 있었고,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가 저를 숙소까지 안내하면서 한 번도 앞을 보지 않고 계속 땅만 바라본다는 거였어요. 마치 저와 눈이 마주치면 모든 게 들키기라도 할 것처럼.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저 멍해졌어요. 침대는 지나치게 딱딱해 보이고 벽지는 세월에 눌려 누렇게 변해 있었고 창문은 바람도 못 들어올 정도로 작았어요. 저는 그 좁은 방 안에서 가만히 서서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느리게 말했어요. 됐어. 들어가라.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서둘러 돌아가 버렸어요. 도망치듯. 문이 닫힌 뒤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는데 그 정적 속에서 제 마음이 굉장히 낯설어졌어요. 내가 시어머니로서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존재였나? 내가 뭐가 그렇게 무거웠다고? 하지만 그런 슬픈 감정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불안.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저를 일부러 떼어놓은 이유. 그것도 모텔에.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길게 숨겨온 비밀이 있는 기운이었죠.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잠을 자려고 누워도 침대는 차갑고 시트는 까슬거리고 내 몸 어디 하나 눕혀둘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뜬 눈으로 세웠어요. 심지어 새벽 2시쯤엔 옆방에서 누가 시끄럽게 TV를 켜놓고 복도에서는 남녀 말다툼이 들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 귀에는 그런 소음보다 며느리 얼굴이 더 크게 떠올랐어요. 뭔가 감춘 사람 특유의 움찔거림, 말더듬음, 고개 숙임. 잠깐 보면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아이를 10년 넘게 봐왔잖아요. 그 아이는 평소엔 솔직하고 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마음을 억지로 눌러서 나온 말이었죠. 그래서 미친 짓이라고 해도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있든 내가 모르는 게 더 위험하다. 그래서 새벽 5시, 하늘이 완전히 밝아지기 직전 저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어요. 낡은 계단을 내려가는데 복도는 깜깜했고 마주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복도 끝에서 문이 하나 열리며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냥 다른 투숙객인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순간 제가 본 장면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히지 않을 장면이었어요.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나온 사람, 며느리, 그 아이였어요. 제가 묵던 모텔에서, 그것도 다른 방에서 머리는 질끈 묶여 있고 손에는 청소도구가 들려 있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함께 나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눈앞이 흐려졌어요. 며느리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아이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 옆에 남자는 50대쯤 되어 보였고 편하게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둘이 같은 방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머릿속에서 생각이 폭발했어요. 불륜? 아들 몰래? 이 새벽에 모텔에서? 근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몰래 하던 남녀 사이 특유의 당황함이나 도망치려는 태도가 아니라 며느리는 숨기던 걸 들켜서 끝난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도망칠 생각도 변명도 없이 그냥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그때 그 옆에 남자가 먼저 말했어요. 아이고, 수진 씨 시어머니 분이신가 봅니다. 저 여기 모텔 사장입니다. 사장? 그 말에 제 머리가 다시 한번 띵했어요. 남자도 이어서 말했죠. 수진 씨가 야간 청소하거든요. 오늘도 청소 마무리하고 나온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불륜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상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며느리 손에 들린 걸레, 작업복 같은 옷,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이유.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며느리는 저를 피한 것도, 호텔을 잡아준 것도, 거짓말한 것도 다 집에 감춰진 더 큰 진실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복도 한가운데서 거짓말처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 순간부터 제가 몰랐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였죠. 며느리와 모텔 사장을 복도에서 마주한 그 순간, 솔직히 말하면 제 심장은 이미 무너져 내려 있었어요. 제가 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도 안 되는 상상들이 머릿속을 훑고 지나갔거든요. 그대로 오해한 상태로 등을 돌렸다면 이 가족은 아마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사장이 제게 건넨 말 한마디가 상황을 송두리째 바꿨어요. 수진 씨가 여기 야간 청소 도와주고 있어요. 야간 청소. 제가 들은 단어 2글자가 머리를 세게 잡아당기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며느리가 왜 모텔에서 청소를? 그동안 저한테 말도 안 했던 이유는?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조금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무게가 그 아이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저는 다리를 겨우 가누면서 조용히 물었죠.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니? 내가. 며느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결국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끝까지 숨기고 싶었는데, 숨기고 싶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또 한 번 찢었어요. 저는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벽에 손을 짚고 많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숨겼어? 왜 말 안 했어? 왜? 며느리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모든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문이 열리고 나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였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물었어요. 어떤데?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자 며느리가 마침내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을 꺼냈어요. 지온이가 많이 아파요. 그 순간 제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손주 이름 지온. 그 이름이 울림처럼 제 가슴 안을 때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프다고 말하는데 그걸 듣는 순간 가슴이 아래쪽으로 끝없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지온이가 어디가 아프다는 거야?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을 꾹꾹 누른 듯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입술을 꼭 깨물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너무나 힘겹게 말했죠. 뇌혈관이 좁아지는 병이에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뇌, 혈관? 애가 겨우 몇 살인데 제가 믿기지 않아 되물었어요. 그 어린애가 무슨 말이니? 그런 병에 걸릴 나이가 아니잖아. 며느리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정말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동안 왜 연락을 피했고 왜 집에 들이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눈빛이 흔들렸는지 조각조각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온이가 몇 달 전부터 두통을 호소했고 처음에는 단순한 편두통인 줄 알았대요. 근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어느 날은 토하고 어느 날은 학교에서 쓰러질 뻔했고 결국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희귀병이라는 진단이 떨어졌대요. 손주가, 그 어린아이가, 그 아이 뇌 속 혈관이 서서히 막혀가고 있었어요. 그걸 듣는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럼 지금 수술이라도 해야 하는 거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번이나 해야 하고 비용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일한 거냐? 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며느리가 저를 피한 이유, 집이 어수선한 이유, 호텔로 내몬 이유, 저를 보면 울 것 같다고 했던 이유, 다 이유가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 그리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제 심장에 그대로 박혔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 못 드린 이유는 우리 사정이 너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실까봐, 너무 걱정하실까봐, 그게 더 무서워서였어요. 그때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 손을 꼭 붙잡았어요. 바보 같은 것. 그걸 왜 혼자 감당해? 가족이 왜 있는데? 제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마구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흔들리며 들렸어요. 엄마? 뒤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밤에 대리운전 끝내고 바로 왔다는 듯 옷도 아직 젖어 있었어요. 아들 얼굴은 더더욱 지쳐 보였어요. 눈은 충혈됐고 볼은 쑥 들어가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제가 말했죠. 너, 지온이가 아프다며 왜 말을 안 했어? 아들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제 앞에 서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는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 그 말에서 아들 마음이 모든 게 전해졌어요. 배가 아프고
회사까지 망하고 생활비, 병원비 다 막혀버리고 그래서 아들은 세상 누구보다 먼저 저한테 알리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도 차마 말을 못했던 거죠.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 순간 저는 아들을 세게 껴안았어요. 아들이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우리 지온이 어떻게 될까봐. 저는 그 아이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다. 괜찮아질 거다. 우리가 있다. 가족이잖아. 그 순간 며느리도 울고 아들도 울고 저도 울고 그 좁디 좁은 모텔 복도에서 우리 셋은 오랜 시간 동안 손을 잡고 울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서로가 서로를 숨겨만 왔던 시간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다시 하나가 됐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바로 결심했어요. 이 가족의 가장 약한 아이를 위해 내가 가진 걸 전부 쓰겠다. 그게 부모고, 그게 가족이고, 그게 특히 시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인생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모텔 복도에서 우리 셋은 한참을 울다가 햇살이 복도 창문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쯤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며느리 손을 부여잡은 채 말했죠. 우리 이대로 괜찮나? 지온이 수술비 대체 어디서부터? 그 말투 지쳐있는 사람 특유의 움푹 파인 톤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들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 당분간 여기서 야간 알바 계속할 거야. 낮에는 병원 다니고.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바로 손을 내저었죠. 안 된다. 그렇게 살다가는 너도 쓰러진다. 그러자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참 먹먹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 지온이는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판이 또 한 번 갈라졌어요. 지온이에게 주어진 시간. 그게 그 아이에게 얼마나 절박한 의미인지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그날 아침 우리는 허름한 모텔방에 셋이 모여 현실적인 계산을 시작했어요. 검사비, 약가, MRI 비용, 첫 번째 수술비, 두 번째 수술 및 재활.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숫자는 쌓여가고 아들의 표정은 무너져가고 며느리는 숨을 조심히 몰아쉬었어요.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도울게. 아들이 바로 손사래를 쳤어요. 엄마, 안 돼. 엄마는 섬에서 혼자 사시잖아. 엄마가 가진 거 그거 다 쓰면 어떻게 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단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희가 약해지면 내가 버티면 된다. 며느리는 입술을 꼭 깨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진짜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괜찮지 않은 건 지온이 앞으로의 삶이다. 그 말 이후 우리 셋은 아주 오랜만에 가족처럼 마주 앉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바로 수술 준비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는 함께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며느리는 지온이를 깨우러 갔고 아들은 입원 비용 관련 상담을 하러 갔고 저는 조용히 병원 로비 한 구석에서 한 가지 결심을 굳혔어요. 섬의 집 정리해야겠다. 오래된 집, 남편과의 기억들, 수십 년 모아둔 자잘한 것들. 그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어요. 왜냐면 지금 제게 가장 소중한 건 섬의 고요함이 아니라 이 아이, 이 가족의 미래였으니까. 그 순간 해가 병원 창문을 흘러들며
로비 바닥에 금빛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지온아, 할머니가 내 뒤에 있다. 수술 당일 병원은 새벽부터 분주했어요. 지온이는 어린애답게 겁이 나서 침대 모서리를 꼭 붙잡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이를 안아주며 작게 달래고 있었어요. 지온아, 엄마 금방 올 거야. 우리 용감한 지온이니까. 괜찮지? 지온이는 두려움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나 아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웃어 보이며 말했죠. 아프지만 금방 괜찮아진다. 할머니가 내 손 잡아줄게. 지온이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꽉 잡았어요. 그게 그날 제가 받은 가장 큰 힘이었어요. 수술 대기실, 야식 냄새와 커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는 긴 시간 침묵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두 손을 모으고 계속 입술을 달싹였어요. 엄마, 지온이 잘 되겠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된다.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때 서울병원 복도 특유의 차가운 바람이 우리 발목을 지나갔어요. 그걸 느끼며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아이 좀 살려달라고.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철컥하고 열렸어요. 의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 몇 걸음이 저한테는 몇 년처럼 느껴졌어요. 의사는 아주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술 성공적이었습니다.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도 기쁨인지 안도인지 모르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의사가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지온이는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살아났다. 살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 지온이는 회복실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작고 하얀 얼굴, 엄청난 일을 이겨낸 아이의 표정. 며느리는 아기 손을 쥐고 울었어요. 기특해. 우리 아기 기특해. 아들은 침대 끝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계속 중얼거렸어요.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며칠 뒤 아들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갈까 해. 어디로? 엄마 있는 곳 근처로. 우린 이제 엄마 도움 없이 못 살겠어.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다. 도움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살려고 오는 거라면 그건 괜찮지. 그날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하나의 집으로 모이기로 했어요. 섬의 고요함 대신 가족의 온기가 있는 곳. 지온이의 웃음, 며느리의 숨을 돌릴 공간, 아들의 어깨를 덜어줄 온기. 그건 아무리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가장 비싼 삶이었어요. 그날 밤 지온이가 회복실에서 깨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 살았어? 저는 그 말에 웃음이랑 눈물이랑 뒤섞여서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지온이는 할머니가 평생 지켜줄 거다. 그 순간 창문에서 부드러운 새벽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우리 이제 다시 살아보자. 수술이 끝나고 나서 며칠 동안
지온이는 회복실에서 깊게 잠만 잤어요. 의사 말로는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찾는 거라고 했지만 그 아이 자는 얼굴만 보고 있어도 제 가슴이 계속 조여왔어요. 자고 있는 것도 예쁘고 숨 쉬는 것도 예쁘고 작게 떨리는 속눈썹마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 조그마한 손이 얼마나 큰 병을 견뎌냈는지 생각하면 참 말로 할 수 없는 마음이 올라왔죠. 며느리는 아이 옆에서 거의 일주일을 꼼짝 안 하고 지켜봤어요. 수진아, 좀 자라. 이런 말도 했는데 그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전 지온이가 눈 뜨는 순간 옆에 있고 싶어요. 그 말이 가슴을 또 한 번 찌르더라고요. 엄마 마음이란 게 어떤 절망 속에서도 아이를 붙들고 서 있으려고 하는 거구나. 아들은 퇴근하고 오자마자 병원 오고 또 회사 가고 밥도 대충 먹고 제 눈엔 그 아이가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 둘 다 나만 믿고 쉬어라. 지온이는 내가 본다. 그러자 며느리는 처음으로 어깨를 툭 하고 떨구더니 보이지 않는 한숨을 내뱉으며 잠깐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며느리 손끝이 얼마나 차갑던지, 그동안 무엇을 견디며 살아왔을지 손끝만으로도 다 느껴졌어요. 그리고 수술 9일째 되는 날 드디어 지온이가 눈을 떴어요. 아빠. 약한 목소리였지만 아들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 아들은 그 자리에서 울컥하고 주저앉아서 지온 손을 잡았어요. 지온아,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며느리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었어요. 그 장면이 얼마나 기적 같았는지 말로 다 표현 못해요. 퇴원 날 지온이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 햇빛을 바라보는데 얼굴이 너무 조용히 환했어요. 할머니, 나 이제 밖에 나가도 돼? 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죠. 그럼 우리 지온이 바람도 좀 쐬고 그래야지. 병원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는 순간 그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냄새 좋다. 그 말 듣는 순간 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단순한 감각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라는 걸 그 아이가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우리 셋은 지온이를 데리고 천천히 병원을 나섰어요. 아들은 여전히 불안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 속에 예전보다 확실한 빛이 하나 생겼죠. 며느리도 힘들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입가에 미세하게 떠오른 미소가 예전의 그 아이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뒤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살아보자. 우리 이제 다시 살아보자. 그날의 바람은 이상하게 우리 셋 모두에게 동시에 안도감을 주는 듯 했어요. 마치 고생했다. 이제 한숨 돌려라.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온이는 집에서 처음으로 편하게 잠이 들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제가 울컥했어요. 그 작은 몸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견뎌냈는지 이제는 그 흔적이 잠자는 얼굴에서조차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너무나 강해 보였어요. 이 아이는 다시 일어날 거다. 아니, 이미 일어났다. 저는 그 생각만으로도 숨을 크게 돌릴 수 있었어요. 지온이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겉으로 보이는 건 참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들리는 전자레인지 소리, 주전자 끓는 소리, 아이 장난감이 굴러가는 작은 소리들. 하지만 그 집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바닥처럼 깔려 있었어요. 여전히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둘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아들은 거실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인지 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고 있었고, 며느리는 지온이 옆에서 이불 끝을 조심스레 정리하고 있었어요. 둘 다 괜찮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눈 밑에 피곤과 죄책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얼마 후 며느리가 컵을 들고 주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말을 꺼낼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결국 조용히 한마디를 떨구듯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잘못한 건가요? 그 말이 얼마나 미묘하고 아픈지 듣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도와달라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물었죠. 뭘 잘못했는데?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입술을 깨물며 눈을 붉혔어요. 지온이 아픈 거 저 때문 같아서요. 회사 일처럼 애한테도 그렇게 대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 산 것 같아서. 그 말이 얼마나 큰 죄책감인지, 얼마나 혼자 견뎠는지 그 목소리만 들어도 다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차갑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건 살려고 버틴 거다. 그 순간 며느리는 손등으로 조용히 눈물을 닦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거실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문간에 멈춰서서 다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똑같아. 며느리가 깜짝 놀라 아들을 봤죠. 아들은 벽에 기대 서서 자기 고백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온이 아플 때 너 혼자 다 했잖아. 난 회사 핑계로 도망친 거야. 지온이 아픈 것도 내가 힘들었던 것도 다 내 탓 같아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어요. 아니야. 당신 탓 아니야. 우리 둘 다 그냥 너무 힘들었던 거야. 둘은 그렇게 서로에게 쌓아둔 감정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책임, 미안함, 두려움, 말하지 않아 더 커졌던 감정들이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야 이 집이 다시 사람 사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구나. 한참을 지켜보다가 저도 말했어요. 이제 그만 미안해해라. 가족이 뭔데? 울고 버티고 쓰러지고 그러다 또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지온이 아픈 건 너희 때문 아니다. 하지만 지온이가 버텼던 건 너희 덕분이다. 그 말에 둘의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부서져 있던 일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둘은 함께 앉아 이야기했고 서로의 손을 잡았고 오랫동안 피했던 말들을 이제는 서로에게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조용했던 집안에 이야기 소리가 조금씩 돌아오고 숨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작은 빛이 집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오래된 시간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시어머니의 과거와 석연치 않게 남아있던 빈자리들, 그리고 이 가족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한번 마주해야 하는 이야기들. 그날 밤 지온이가 잠든 뒤 나는 조용히 거실 불을 낮추고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주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집안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숨을 쉬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롭던 순간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괜찮아? 아들이 조심스레 묻더군요. 나는 차잔을 내려놓고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셨죠. 혹시 내 얘기 하나 들어줄래?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내 앞에 앉았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걸 직감한 사람들처럼. 나는 아주 오래전, 내가 29이던 그때로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말이다. 지온이 아픈 걸 보고 있자니 문득 내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도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걸. 나는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죠. 너희 아버지 행복한 사람 아니었어. 겉으론 늘 웃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많이 아팠다. 아들은 놀란 얼굴이었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듣기만 했어요. 내가 3살 때였지. 내 아버지가 쓰러졌어. 그때 병원에서 들은 말이 뭐였는지 아니? 내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이젠 말해야 할 때였기에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죠. 스트레스성 신경증. 그게 처음이었어.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지. 그 사람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못 본 척하고 살았어. 아들은 숨을 들이마시며 나를 바라봤고 나는 시선을 내려 커피잔을 감싸 쥐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엄마? 아들이 조용히 물었죠. 나는 미소 아닌 미소를 지으며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땐 그랬어. 가난한 집안 여자가 남편이 약하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 못했지.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혼자 아팠어. 아들은 눈을 감았고 며느리는 울음이 차오르는 걸 참고 있었어요. 나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너희가 힘든데도 내게 말 안 한 거 사실 조금 이해가 되더라. 내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아들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하지만 나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결론은 아니야. 둘은 조용히 나를 바라봤죠. 너희 아버지는 끝까지 혼자 아프고 혼자 버티다가 혼자 떠났어. 그래서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각각 잡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나처럼 살지 마라. 힘들면 말하고 두렵다면 기대고 아프면 손을 내밀어라. 말이 끝나자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 손등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엄마 미안해. 어머니 우리 너무 어리석었어요. 나는 그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 지켜주며 살자. 그 순간 그 집안의 공기는 어딘가 조금 더 따뜻해졌고 숨막히던 시간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진짜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지온이가 회복 중이라 아들은 잠시 집에 돌아와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햇빛이 느리게 거실을 비추고 따뜻한 차향이 조용히 퍼지던 점심 무렵이었죠. 그날은 이상하게 집안이 고요했어요. 아이의 기계음도 없고 간호사들의 바쁜 발걸음도 없었고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아들은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오더니 조용히 앉았어요. 엄마.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결심이 담겨 있었죠. 나는 머리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봤어요. 있지. 이제 우리 좀 다른 식으로 살고 싶어. 그 한마디가 아들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책망하며 살았는지, 어떤 밤들을 버텼는지 그 모든 게 담겨 있는 목소리였어요. 좋다. 어떻게 살고 싶은데?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우린 늘 도망만 쳤던 것 같아. 힘든 건 숨기고 아픈 건 모르는 척하고 그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착각했어. 그 말이 참 뼈아프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그건 나와 남편이 과거에 했던 실수와 똑같았거든요. 아들은 계속 말했어요.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 우리
모든 걸 서로 알고 살고 싶어. 나는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게 가족이다.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주방에서 나오더니 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저도 약속하고 싶어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그동안 저 혼자 다 버티려고 했어요.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눈빛에는 지난 시간의 슬픔도 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한 결심도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요. 제가 힘들면 힘들다 말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고 서로 기대면서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참 예뻤어요. 사람이 무너지고 다시 서는 과정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하고 진실한 한마디에서 시작되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손을 동시에 잡았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누구도 혼자 두지 말자. 말하고 나니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울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지온이가 방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졸린 얼굴로 나왔어요. 할머니, 약속했지. 나 낳으면 축구화 사준다고. 그 한마디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그 웃음 속엔 기적처럼 피어나는 희망이 있었어요. 나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강아지. 할미가 약속 지킨다. 지온이는 작은 얼굴로 활짝 웃었고 그 웃음은 그동안 이 집을 덮고 있던 어둠을 한순간에 걷어냈어요. 그날 밤 집에 조용히 앉아 창밖 바람 소리를 듣다가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결국 누군가 곁에 있을 때 살아갈 힘을 얻는구나. 이 가족은 이제 도망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뭉개진 마음까지 함께 나누며 앞으로의 시간을 걸어갈 거예요.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작은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도 이 가족에게 찾아왔던 작은 빛이 조용히 가닿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후 나는 가끔씩 한 가지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나 혼자 견뎌야 한다는 마음이더라고요. 아들 부부도 그랬고 나도 젊은 시절엔 그랬어요. 힘든 건 숨겨야 하고 아픈 건 티내면 민폐라고 생각하고 가족에게까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어른 노릇 못하는 거라 생각했죠. 근데 결국 그 침묵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긴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지온이가 회복된 어느 날 나는 다시 그 집을 찾았어요. 현관문이 열리던 순간 예전과 똑같은 집인데 이상하게 공기부터 달랐어요. 아들은 먼저 다가와 한 번도 제대로 못했던 인사를 하듯 짧게 그러나 묵직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난 참 많은 걸 견뎌냈던 시간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목소리로 차를 끓이면서 말했죠. 어머님, 지온이 학교 끝나면 바로 전화 온대요.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다고. 그 말에 나는 괜히 창문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어느 집이든 마찬가지죠. 사람은 아프고 상처받고 때로는 서로를 오해하고 말하지 않아 더 멀어지고, 하지만 결국 붙잡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법이에요. 지온이는 어느새 축구공을 들고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하루가 다르게 건강한 아이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가족은 깨달았죠. 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렇게 작은 소리에 숨어 있구나.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아픈 기억을 숨기던 시간이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대신 서로에게 기댈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따뜻한 집이 됐어요. 그리고 나는 그 집을 나서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그래,
이제는 괜찮다. 세상 모든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당신도 이 이야기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작은 빛 하나가 스며들기를, 그리고 그 빛이 당신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깊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